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대송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시간에 이어서 위 시간이 나면 대장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식물을 받아들였을 적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거치는 하나의 기관이기도 하죠. 이 위에는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하루 동안에 분비되는 위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위액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위액이 어느 정도가 분비가 되느냐 그러면 하루에 한 2리터 정도가 분비가 됩니다. 2리터 정도가, 또는 혹자들은 뭐 3리터까지 분비가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이 위 속에는요, 우리가 속이 허하면 주로 어떤 음식을 많이들 드십니까? 주로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들 드시죠. 근데 위를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음식하고 위 개선하고는 완전 반비례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로 신경성 위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접하는 음식이 죽 종류죠.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 접하시는데, 신경성 위염을 갖고 계시는 분은요, 죽 종류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신경성 위염을 악화시킨다라는 보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주로 어떤 류의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되느냐 그러면 식이섬유가 함유된 음식을 많이들 드셔주시면 훨씬 위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는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입에 어떤 음식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오래 씹을수록 우리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로 우리는 주된 3대 영양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탄수화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단백질이 있죠. 단백질. 그다음에 이 세 번째가 지방이 이래 있는데, 우리 몸 자체는요, 이 세 가지의 영양소를 그대로 흡수를 해서 있는 그대로 내 몸이 운용하지를 않습니다. 얘를 어떤 면에서는 분자 레벨까지 분쇄를 시켜서 우리 몸은요, 새로운 또 합성을 통해서 우리 몸 스스로가 운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수화물,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당 형태가 이것이 체내에 들어오면 2당으로 바뀐다라고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바뀌는 데는요, 소화효소의 도움을 받아줘야 되죠. 이 소화효소가 바로 아밀라제라는 소화효소예요. 이 아밀라제가 어디에 많이 내재가 되어 있냐 그러면 침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 침 속에 아밀라제가 많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 침 속의 도움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많이 씹는 것일수록 유리합니다. 뭐 혹자들은 뭐 100번을 씹어라, 50번을 씹어라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많이 씹으면 많이 씹을수록 그만큼 2당으로 바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당으로 바뀐 이 자체가 다시 우리가 단순당으로 바뀌죠. 이 글루코스 포도당으로 이렇게 바뀌게끔 되는데, 이 바뀌는 것은요, 알파 글루코시다제라는 소화효소의 도움을 받아줘야 됩니다. 이 받는데 이게 다당에서 단당으로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산에는요, 이 당을 갖다가 다당을 2당으로 만들어주는 소화효소가 없습니다. 위에는. 그러니까 막바로 우리가 입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씹기 활동을 통해서 2당으로 많이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2당에서 단당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하나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몸은요, 이 당을 갖다가 문맥을 통해서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해서 간에 가서는 그냥 그대로 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다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놨다가 내 몸이 필요하다 싶으면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켜요. 이 전환할 적에 부신의 도움을 받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우리 몸에서는요, 새로운 세포 내로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서 세포 내에 이렇게 유입을 시키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마지막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바로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막바로 내 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분자 레벨 단위까지 또 분쇄시켜서 또 새로운 합성을 통해서 내 몸이 운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단백질 또한 마찬가지죠. 이 단백질은요, 위산에서는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없습니다. 위산에는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없습니다. 우리 프로틴 같은 경우도 물에 희석을 시켜서 드시기를 권유를 많이 하죠. 아무래도 물에 희석을 시키면 소화에 조금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만은, 얘는 단백질만큼은 위산에는
단백질 자체를 분해시키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물에 타서 이렇게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이 단백질은요, 우리 체내에서 췌장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췌장이나 그다음에 담즙에 도움을 많이 받죠. 그리고 우리가 주로 단백질을 드실 적에는 노폐물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비타민 B군을 많이들 제가 드시기를 권유를 했습니다만은 이 비타민 B군의 도움을 받아서 얘가 단백질이 많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는데 한간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죠. 비필수 아미노산은 인체 내에서 아미노산으로 우리가 합성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고, 필수 아미노산 8가지는 제대로 8가지가 올 세팅이 되지 않으면 아미노산으로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비필수 아미노산 역시도 인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비타민 B군의 합성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B군의 도움을 받아야지 제대로 합성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백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체 내에 들어가서는요, 얘들 역시도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간 문맥을 통해서 흡수가 일어난 다음에 간에 갔어요. 제대로 또 새로운 합성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혈장 단백이라든가 항체 단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방도 똑같아요. 지방 자체도 우리가 먹는 지방을요, 그대로 인체가 흡수를 하지 아니하고 소화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지방산이라든가 글리세롤이라든가 글리세리드 이 3가지 형태로 지방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어서 흡수가 된 다음에 인체 내로 들어오게 되겠죠. 들어와서 우리 인체가 또 운용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거치게 되는데 이게 1차 관문으로서 제대로 이런 과정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입에 들어오는 음식을 꼭꼭 씹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위에 음식이 들어갈 적에는 위산의 도움을 가급적이면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 종류는 안 드실수록 좋습니다. 식사할 동안에는 물 종류를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들 말씀을 하는데, 이게 바로 위산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위에 대해서 조금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뭐 위염이다, 만성 위염이다, 나는 속이 계속 쓰라려요, 따가워요, 소화가 잘 되지를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영양소를 얘기를 하라면요, 첫 번째로 관여하는 영양소가 뭐냐 그러면 단백질입니다. 우리 프로틴 단백질이고,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비타민 B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 것이 우리 인체 내에서 합성은 됩니다만은 이 단백질 이외에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내 인체 내에서 부족하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이상 신호가 다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탈모부터 시작을 해서 머리 모발 자체가 하얀색으로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서 발톱이나 손발톱의 기형까지도 전부 다 비타민 B군이 결핍했을 적에 나타나는 상황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하나의 이점만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얘는 비타민 B군이 부족해서 그래라고 단정짓기는 그렇게 어렵습니다만은 인체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핍시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위 개선을 할 적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뭐냐 그러면 비타민 C죠. 비타민 C, 뭐 헬리코박터균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비타민 C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제가 먼저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칼슘은 내 인체 내에 존재하는 근육의 개수가 약 650개 정도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 자체가 수축을 할 적에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냐 그러면 칼슘이라는 영양소가 필요로 하고, 이완할 적에는 마그네슘이라는 영양소가 필요로 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근육질로 되어 있는 장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심장이라는 것이죠. 이 심장 역시도 수축도 하고 이완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축기 혈압이 나오고 이완기 혈압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 수축 시에는 칼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완할 적에는 확장기 때에는 마그네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흔히들 이런 표현을 해요. 심장의 열쇠다라고들 표현을 많이 하죠. 이거와 비례해서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은 혈관도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합니다. 이 정맥혈관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동맥혈관은 수축도 하고 이완도 해요. 이 수축 시에는 칼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마그네슘은 이완기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로 해요. 자, 그런 반면에 위에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 위 자체가 공복일 상태에는 위가 납작한 형태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음식이 들어가면 위가 연동 운동을 비로소 시작을 하게 되는, 이 연동 운동 역시도 근육이 수축을 한과 동시에 이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를 개선시키는 데는 아무래도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위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든 위 같은 경우는 음식하고 위 안쪽에 있는 점막 구조 자체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물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상률이 그만큼 빠릅니다. 그래서 위 같은 경우는요, 보편적으로 3일 정도면 완전히 재생을 하게끔 유도를 해주는 우리가 비타민 A, 가장 대표적인 거 카로틴 플러스를 제가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 가만히 보시면요, 이거는 비타민 A 쪽이고 칼맥디고 비타민C고 단백질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먼저 시간에 배웠던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죠. 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에요. 여기다가 새로운 하나의 영양소가 필요로 해서 첨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비타민 B군입니다. 오늘 이 장기와 더불어서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제가 간략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자, 그럼 위를 개선시키는 데는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프로틴 먹고 비타민 B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하나를 선택해서 먹고, 그 다음에 아세로라 C를 먹고 칼맥디를 먹으면 해결이 다 되느냐? 물론 덤으로 오메가3까지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요, 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영양소가 들어가더라도 절대로 개선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그러면, 혈액형으로 따지면 A형들이 많고, 혈액형으로 따지면 우리가 어떤 네이버라든가 검색을 해보면 A형 혈액형을 갖다가 싸가지 없는 혈액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제가 바로 A형입니다. A형. 이 A형 혈액형들은 보면요, 뭐냐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 스스로가 남들한테 피해주고 싶지는 않고 그 대신에 또 스트레스는 온갖 스트레스를 다 짊어지고 다니세요. 걱정거리나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A형들이 많대요.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런다라 보니까 이 A형들이 보면요, 이번에도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갖다가, 확진자들을 갖다가 혈액형을 분류를 해보니까 A형이 제일 많다라고 나와 있어요. A형이 제일 많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질환 중에서는 당뇨를 앓고 있는 질환자들이 사망률이 제일 높다라고 이래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당뇨가 탁혈병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 반면에 이 영양소가 들어가면 왜 A형들이라든가 소갈이나 만성 위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잘 낫지는 않느냐 그러면, 이게 바로 스트레스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위염과 스트레스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늘 긴장하고 살고 있고, 늘 나는 피로감에 사회가 있고, 늘 나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짜증이 많이 나고 뭐 이러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스트레스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면요, 첫 번째 관문인 위 자체가 조금 허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분들이 보면요, 몸에 하나의 특징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떤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눈 밑에 보면 와잠이라 그래서 우리가 누에가 누워있는 모습 같은 거, 뭐 이런 형태 와잠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 걸음걸이를 가만히 보면요, 주로 좌측 어깨가 많이 처져가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발모습을 보면요, 무지외반장이라 그래서 엄지발가락 자체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돼 있지 아니하고 4개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갖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러다 보니까 뭐 고무신이라든가 촌에 계시는 분들 그런 신을 신는데 거부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다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힐을 신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100% 맞는 말은 아니고, 촌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뭐 힐 한 번도 구경을 해본 적도 없는데 보면 무지외반장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이런 분들을 보면 전부 다 위가 허해서 그렇습니다. 위 자체가 허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보면 위가 허하면요, 심한 경우는 이제 입술 트러블까지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B군을 설명을 한번 듣다 보면요, 왜 B군 자체가 위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점막 건강 쪽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위를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품군들 중에서 비타민 B군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 많죠. 뭐 WX를 비롯해서 데일리도 있고, 그리고 개별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이 비타민 B 플러스라는 제품도 있고, 이스터 B라는 제품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일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에너지 생성에 관련되는 비타민 B군 5가지와 더불어서 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세팅되어 있는 밀크시슬 EX라는 제품도 있어요. 이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세세하게는 설명을 다 못 드리더라도 중복되는 그런 비타민 B군 요 5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타민 B 플러스, 비타민 B 플러스 같은 경우, 요 경우는 비타민 B군 8가지가 5월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군 8가지 정도가 5월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주 성분 자체가 비타민 B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떤 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그러면요, 얘는요 주 성분이 효모, 여기와 스피루리나라는 성분입니다. 스피루리나. 이 성분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주 성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2가지를 주 성분으로 해서 비타민 B군 8가지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B 플러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효모 얘는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발이나 등을 통해서 효모에 대해서 검색을 이렇게 해보시면요, 효모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 그러면 단백질, 비타민 B군, 미네랄의 보고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B군, 미네랄의 보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게 단백질과 비타민 B군, 미네랄의 보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스피루리나라는 요 성분은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냐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즉 다시 말해서 인체 면역력을 올려주는 지분,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주는 거. 요즘 뭐 코로나19라고 제가 설명을 꼭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이거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죠.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대응 능력을 키워주는 거, 인체 면역력을 올려주는 쪽입니다.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는 거로 나와 있고, 기초 대사량을 올려주는 것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을 올려주는 데도 도움을 준다라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스피루리나 성분입니다. 스피루리나. 피부 개선에도 효과가 크다. 피부염 이런 쪽에도 관여를 하는 거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피부염 됐습니까? 이런 쪽에 관련을 하는 거. 변비를 개선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변비를 개선시키는 데도 효과가 크다. 이게 바로 스피루리나입니다. 이 2가지 재료를 주 재료로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비타민 B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이스터비입니다. 이 이스터비 얘는요 주 성분 자체가 효모입니다. 이 효모에다가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 그러면 가수분해 효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수분해 효소 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5종의 영양소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스터비입니다. 얘는요 비타민 B군 자체가 7종류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7종류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7종류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B1이죠. B1. 이 B1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만은 혹자들은 얘를 갖다가 티아민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티아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이거 티아민을 합성으로 티아민을 만들어서 특정 제품하고 결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가 아로 땡땡땡땡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제품도 바로 티아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피로 회복 이런 쪽에도 많이 관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2번째가 우리가 B2입니다. B2 리보플라빈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B2. 그다음에 3번째가 B3라 그러기도 합니다만 주로 우리가 뭐로 표현을 많이 하냐 그러면 나야신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야신. 요거 조금 이따가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야신이 있습니다. 나야신. 3번째가 그 다음에 4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 B군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판토텐산이라고 있습니다. 판토텐산. 요거는 주로 우리가 B5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판토텐산. 됐습니까? 판토텐산. 그 다음에 B6 피리독신이 있습니다. B6 피리독신, B6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B12가 있죠. B12. 요것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B12는 시아노코발라빈이라는 이 B12입니다. B12. 그다음에 이업산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이업산. 그다음에 비오틴 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오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입니까? 8가지죠. 이 8가지 중에서 비타민 B 플러스 속에는 요 8가지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스터 B 속에는 뭐가 빠지겠냐 그러면 뭐 비오틴 성분이 빠져 있습니다. 손발톱 건강에 관련을 하고 피부 개선에 관련을 하고 됐습니다. 주로 피부염 쪽에 개선을 많이 한다 그랬죠. 이쪽에 관련하는 이 비오틴. 요즘 이 비오틴이라든가 뭐 B5라든가 이런 물질을 가지고 탈모 개선 치료제도 지금 만들어내는데 연구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오틴. 이것이 포함이 돼서 B 플러스를 나타내고 비오틴이 이렇게 살짝 빠집니다. 빠지면 7종류가 되죠. 이 7종류에다가 그 다음에 가수분해 효소가 첨가가 돼서 내재되어 있는 영양소가 약 15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스터비입니다. 이스터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B군을 함유하고 있는 우리 개별 제품이 있는데 얘가 바로 뭐냐 그러면 밀크 시설 EX라는 거죠. 밀크 시설 EX. 밀크 시설 EX. 어떤 면에서 기능성입니다. 이거는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출시가 된 제품이 바로 밀크 시설 EX입니다. 밀크 시설 EX. 얘는요, 주 재료가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실리마린 하는 거 하나 들어보시죠. 실리마린. 이게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양이 130mg이 세팅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은근키입니다. 은근키 추출물이죠. 은근키 추출물에서 만드는 이 실리마린 얘 하나를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얘가 대단한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거 옛날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오고 갔었고 부딪히는 부분도 많았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저녁을 드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봅니다만은 저녁을 안 드셨으면 점심은 드셨겠죠. 점심은 이게 내가 먹은 음식물 속에 화학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유기농만을 고집을 하고 먹었지만은 이렇게 내가 먹은 음식물 속에 포함된 이 화학 성분이 나는 그렇게 매일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체 내에서는 아무런 부딪힘이 없고 문제화를 유발시키지를 않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실리마린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 글루타치온. 이 글루타치온 간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효소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게 간에서 만들어내는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 자체가 음식물 속에 들어가 있는 화학 성분을 해독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실리마린이 이 타티온이라는 이 성분 자체가 내 체내에서 고갈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내 체내에서 고갈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두 번째로 뭐 여성 호르몬하고도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여성 호르몬은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에스트로겐이죠. 이 에스트로겐의 역할에도 관여를 하는 거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의 역할에도 관여를 하는 거로 이 실리마린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관여를 하는 거로 나와 있고 이게 간 기능 개선입니다. 간 기능 개선 됐습니까? 간 세포 재생에도 관여를 하죠. 이 실리마린을 함유하고 있는 은근키 추출물과 더불어서 비타민 B군이 5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 B군 5가지. 그 다음에서 우리가 부재료로서 들어가 있는 것이 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뭡니까? 단델리온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 민들레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과일을 갖다가 말라놓은 그 성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성분 그다음에 아세로라 농축물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크 시설 EX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 이야기하고 싶은 비타민 B군 5가지가 주로 이 8가지 중에서 왜 5가지만 이렇게 추려놨을까? 이 5가지는요,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5가지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관여하는 것들이에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든다 그랬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가지를 가지고 에너지로 전환시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생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비타민 B1입니다. B1.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비타민 B2입니다. 비타민 B2.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나이아신이에요. 나이아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판토텐산이단 말이죠. 판토텐산. 그 다음에 5번째가 B12예요. 이 5가지 에너지 생성에 관련하는 비타민 B군입니다. 이 5가지가 밀크 시설 EX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밀크 시설 EX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거 뭐 세세하게는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다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하 비타민 B군이 이런 역할을 하고 얘들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정상들이 내 체내에서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B1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B1 일명 티아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일명 뭐라고 말씀했죠? 티아민. 얘는요 B1 자체는요 당질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당질 대사, 당질 배우셨죠? 당질 대사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B1입니다. B1 됐습니까? 당질 대사에 관여합니다. 얘가 내 체내에서 부족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하루아침에는 이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만은 세월 속에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요. 갑상선 활동에 장애가 옵니다. 이게 B1이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활동에 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요. B1이 부족하게 되면요. 장내 가스가 많이 차요. 장에 가스가 늘 더부룩한 상태, 배가 빵빵한 상태. 이게 바로 B1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B1 됐습니까? B1. 피로감이 많이 오죠. 얘가 부족하게 되면요. 피로 유발 물질인 젖산이라는 물질이 체내에 많이 축적이 됩니다. 얘가 부족하게 되면 젖산이 많이 축적하게 돼요. 늘 피로감 속에 이렇게 쌓이게 되죠. 보편적으로 B1도 장내 유익균에 의해서 많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는데 장이 허하거나 냉하거나 다시 말해서 뭐 변비를 늘 달고 다니거나 설사를 달고 다니거나 이런 분들은요 장내 유익균이 부족하죠. 이런 분들한테서는요 유익균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무엇도 그만큼 생성이 어려울까요? 이 비타민 B군 합성도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B군 자체가 그만큼 부족해지면요 나는 살기 위해서 탄수화물도 드시고 나는 단백질도 즐겨 드시고 그 다음 지방들도 즐겨 드시잖아요. 얘네들 대사에 그만큼 장애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시간 속에서 노폐물이 많이 축적이 되고 그 축적된 노폐물이 독소로 전환을 가져오게 되고 그 독소 자체가 인체 내에서 오장육부에 그만큼 곤혹스럽게 오장육부를 곤혹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 B1 자체는요 우리가 티아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티아민 왜 B군을 많이들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티아민이거든요. 티아민인데 알리티아민이라고 들어보시는 거 모르겠어요. 알리티아민이라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만들어낸 제품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뭐 아로 땡땡땡땡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 간, 피로, 회복 이런 쪽에도 관여를 많이 하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합성이잖아요. 합성인데 이게 알리신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알리신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마늘이 생각나시죠? 마늘 맞습니까? 근데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 없습니다. 이게 알리신의 전구체만이 있을 뿐이에요. 알린 또는 알리나제. 알린과 알리나제가 이 전구체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근데 얘가 내 입속에 들어오면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이게 어떤 충격을 가함으로 해서 알린과 알리나제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죠. 결합을 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알리신이라는 물질이에요. 알리신 됐습니까? 이 알리신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많이 주고 뭐 남성분들 그러면 뭐 정력 쪽에도 관여를 많이 하고 이 말초 혈류를 개선시키는 이쪽에도 관여를 많이 하죠. 이겁니다. 이 알리신에다가 티아민을 결합을 해놨는 것을 우리가 알리티아민이라고 그래요. 알리티아민 됐습니까? 그러면 비타민 B군에다가 이 알리신 그러면 마늘이 생각이 나실 것이고 마늘 그러면 우리 제품 속에 가리 비타민이 있죠. 됐습니까? 그 가리 비타민과 더불어서 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밀크 시설이 되었던 그다음에 이스터 B가 되었던 비타민 B 플러스가 되었던 이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드신다면요 이게 바로 피로 회복에 그만큼 효과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 됐습니까? 기초 대사량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 여기에도 관여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는가요? 당질 대사에 관여하는 것이 B1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B2입니다. B2. 얘를 또 다른 표현으로 B2를 리보플라빈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리보플라빈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B2 됐습니까? B2 얘는요 내 인체 내에서 과산화물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 과산화물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 그러면 과산화물이 뭐냐? 얘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얘가 시간 속에서 동맥경화를 유발을 시키고 됐습니까? 동맥경화 나쁘게 표현을 하면 인체 내에서 암 유발하는 쪽
이게 전부 다 과산화물입니다. 이 과산화물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면요, 과산화수소라는 것이 있고 과산화지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과산화물 그러면 과산화수소라는 것이 있고 과산화지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원시 B2는요, 이게 우리가 모바일로 검색을 해보면 이래 나와 있어요. 이게 B2 리보플라빈은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 그러면 뭐 상처 회복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커가는 아기들한테 성장에 관련하는 거다. 성장 됐습니까? 또는 건강을 갖다가 이걸 유지시켜주는 쪽이다. 건강을 유지시켜 나가는 쪽에 관여하는 것이 B2다라고 이래 나와 있어요. 조금 리얼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요, 세포 재생에 관여합니다. 세포 재생만큼 뛰어난 말은 없죠. 세포 재생. 우리는요, 몇 시간마다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것도 있고 또는 60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것도 있는데, 뇌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재생 주기가 뭐 거의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또 요즘 들어서는 한 60년 걸린다라고들 표현하시는 학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뭐 60년마다 재생을 하든 7시간마다 재생을 하든 뭐 하루 만에 재생을 하든, 장세포는 36시간이면 재생을 하잖아요. 이 재생할 적에 관여하는 비타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B2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들 표현을 많이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가 부족하게 되면요, 내 몸에 증상이 나타나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B2가 부족하게 되면요, 이런 것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혀에 트러블이 많이 발생을 한다든가, 혀에 트러블이 많이 발생을 한다든가, 입에 냄새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 흔히들 구내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또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밝은 낮에 바깥에 나갔더니 눈이 아프다라고, 눈물이 난다, 눈이 부시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뭐 눈 부시는 거,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의 창은 눈이다. 간의 창은 눈이다. 그래서 간 기능하고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B2가 부족하면요, 내 체내에서 이게 비타민 A가 부족했을 때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비타민 A가 부족했을 때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대다수가 보면요,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빛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눈이 부시기도 하고, 어떤 불빛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불빛 자체가 번져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 안압이 높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비타민 A가 부족해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B2가 부족해도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B2 자체가 부족해도 그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과산화물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산화물. 우리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과산화물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어떤 과산화물이냐? 호흡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 호흡을 통해서 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가 있겠죠. 얘가 너무나 아주 강력한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슈퍼옥시드라는 이런 물질 같은 경우는요, 강력한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이 내 인체 내에 들어오면요, 얘를 갖다가 아주 부드럽게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대로 놔두면 인체에 엄청난 타격을 보기 때문에 내 몸 스스로가 간에서 만들어내는 특정 물질로서 얘를 갖다가 한 바퀴 조금 순화시켜버려요. 그 특정 물질이 뭐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SOD라는 물질입니다. SOD. 이 SOD라는 물질에 의해서 얘를 갖다가 뭐로 만들어버리냐 그러면 과산화수소로 만들어버려요. 과산화수소. 이것도 한 번쯤은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과산화수소. 산소가 하나 더 과하다. 그래서 얘를 화학식이 H2O2입니다. 화학식 자체가 H2O2입니다. 이게 산소가 하나 더 과하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과산화수소라 그럽니다. 이게 슈퍼옥시드, 강력한 활성산소가 이거 간에서 만들어내는 이 SOD라는 항산화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과산화수소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과산화수소. 자, 산소가 하나 더 과합니다. 얘를 갖다가 좀 더 내 인체 내 무해 물질로 전환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죠. 얘를 갖다가 물이라는 물질, H2O 이 물질 하나하고 산소라는 이 물질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인체가 운용을 하기도 하고 체외로 배출을 시키기도 하죠. 체외로 배출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무해 물질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또 간에서 또 만들어냅니다. 이거 역시도 항산화 효소라 그러는데, 얘를 뭐라 그러냐?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카타라제라는 항산화 효소예요.
카타라제라는 항산화 효소입니다. 이 SOD 1번, 2번 카타라제라는 항산화 효소, 이 두 가지의 항산화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히 무해 물질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 간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죠. 떨어지면 SOD 생산 능력이 조금 부족하게 되고, 얘가 부족하게 되면요,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러면 검버섯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검버섯이, 우리는 뭐 자외선 차단제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커버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게 SOD 생산 능력입니다. 얘가 부족하게 되면요, 검버섯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카타라제가 완전히 무해 물질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이 기능이 내 인생 중에서 가장 절정기가 20살 정도라면, 이때는 내 인생 중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20살 경우에는 그 태양, 우리가 햇빛이 아주 쨍쨍한 그 태양 아래서도 그렇게 뛰어놀아도 어떻습니까? 뭐 검버섯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경험을 해보지를 못하는데, 어느덧 우리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이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인생에 무르익어 가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게 나이 들어가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죠. 검버섯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뭐 태양 아래에 나가는 그 자체도 조금 우리가 거리를 두고 다니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0살 때는 내 인생에서 가장 100%를 다 만들어냈더라면, 지금 저희와 같은 나이 정도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95%밖에 못 만들고, 뭐 조금 이거는 뭐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70%, 80%밖에 못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100에서 7, 80에 그 갭이 생기면 이거로 인해 가지고 뭐가 생기느냐 그러면 하이드록시 레디칼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기는 거죠. 하이드록시 레디칼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기는 것이고, 이게 나아가서는 결국 인체 암이라는 거하고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낸다. 이것도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지금 나이는 먹을 수밖에 없고 인생은 무르익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격차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얘를 대체시켜 줄 수 있는 우리 영양소가 없느냐? 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SOD하고 이 카타라제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물질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흔히들 항산화 영양소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항산화 영양소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바로 셀레늄이라는 물질, 항산화 미네랄이죠. 셀레늄이라는 물질, 그리고 우리 제품 속에 또 있습니다. 뭐 코엔자임 Q10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파셀레늄과 코엔자임 Q10 됐습니까? 꼭 기억을 하십시오. 주로 어떤 분들한테 많이 활용들을 하시느냐 그러면, 우리가 뭐 암 환자분들이 보면 항암 치료를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표적 치료 중에서도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보면 간 기능이 그만큼 손상을 가져다 줘요. 간 기능.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한다든가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가장 우리 눈으로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거, 내 지금 내 몸의 간 기능이 지금 몇 퍼센트 유지하고 있지? 98%인가? 97%인가? 이거는 와닿지를 않거든요. 근데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진다든가 뭐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의외로요, 이게 바로 간 기능하고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죠. 이 SOD, 그 다음에 카타라제를 대신해서 파셀레늄, 또 코엔자임 Q10을 충분히 들어가게 되면요, 한결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저분은 항암 치료 중일 거야, 뭐 이런 것을 갖다 전혀 의식을 못하게끔 우리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만큼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잡아주는 역할, 이게 바로 우리 제품 속에서 파셀레늄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코엔자임 Q10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과산화수소, 두 번째 과산화 물질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요, 평균적으로 어떤 영양학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무대에 올라오셔가지고 이런 말씀들 합니다. 우리 인체 내에는 필요로 하는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오메가3도 필요하고 오메가6도 필요하다. 뭐 나인도 있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를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어느 것을 우리 인체가 많이 받아들일까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한다면, 질문을 던진다면, 대체적으로 나는 지금 우리 뉴트라이터 쪽으로 돌아가서 가름을 해보면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것들, 식품군들 중에서 오메가3 제품, 세몬 오메가라든가 밸런스라든가 그 오메가3개 제품 하나가 있고, 그 다음 GLA 브랜드 6가 있지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많이들 드십니까? 그러면 오메가3를 많이들 드세요. GLA 드시는 함량보다는
오메가3 드시는 함량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내가 그러면 오메가3를 더 필요로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전부 다 내가 먹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예라고 스스럼 없이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 몸은요, 오메가6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소비자분들이 하루에 내가 섭취하는 양을 평균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오메가6계하고 오메가3계 섭취하는 양, 오메가6계를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메가6계하고 오메가3계를 섭취하는 양을 분석을 해보니까 20대 1 정도로 오메가6계가 훨씬 많다 그래요. 근데 뇌를 되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오메가3는 많이 먹는데 오메가6계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은데 20대 1로 오메가6계가 훨씬 많다고 우리가 의구심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받아들이는 오메가6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식용유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식용유. 이게 우리가 식용유를 많이 드시면 이런 논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식용유를 많이 드시면 우리의 콜리티스, 대장염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장의 용종을 양성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별의별 불화수소를 이용을 해서 후라이팬을 만들어내고 이 코팅을 해서 뭐라 그럽니까? 식용유를 두르지 않고서도 요리가 가능해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는데 그 전부 다 코팅해나는 게 전부 불화수소잖아요. 불화수소. 이건데 그것도 인체내에서 그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식용유,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6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꼬집어 보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비타민 C에 대해서도 수도 없이 들었는데도 우리는 돌아서면 또 잊어먹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비타민 C는 물론 장내 한계점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산화가 잘 돼요. 물에 약하고 공기에 약하고 열에 약하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물에 약하고 공기에 약하고 열에 약합니다. 이게 불포화 지방산도 똑같습니다. 불포화 지방산도 역시 불에 약하고 물에 약하고요. 이게 공기 중에 약합니다. 햇빛을 보면요, 금방 산패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용유 어떻게들 드십니까? 식용유 오랫동안 두고 드시죠. 집에 오랫동안 두고 드십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 주어진 기간 동안에 엄청난 산패를 가져다 줬고, 참기름도 똑같고 들기름도 똑같습니다. 이거 역시 또 우리는 한 병을 사면요, 두고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패될 만큼 벌써 산패가 다 됐고, 얘를 갖다가 또 우리가 내 입에 드시게 집어넣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열 처리가 많습니다. 열 처리가 전부 다 후라이팬에다가 두른다든가 이렇게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런 형태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런 경우 그러면 역시 전부 다 열 처리를 많이 했고, 이거 역시 또 산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패된 지방산이 내 몸에 들어오면요, 뭘 만들어 버렸냐? 얘가 동맥경화를 유발하거든요. 얘가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지금 이 작품에 되돌아보니까 나는 어릴 적부터 식용유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식용유를 튀겨서도 먹고 볶아서도 먹고 그렇게들 많이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며칠 전에도 건강진단을 받아보니까 동맥경화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들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한간에 나돌고 있는 모든 불포화 지방산을 갖다가 열처리해서 먹으면 동맥경화, 과산화 지질 쪽으로 바뀐다는 이 얘기가 신빙성이 없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사실은요, 내 몸에서 1차적으로 식은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게 산패된 지방이 내 입에 들어오잖아요.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요, 얘가 필연적으로 과산화 지질로 바뀌어요. 과산화 지질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과산화 지질. 얘가 동맥경화를 유발해요. 동맥경화. 됐습니까? 원인인자다 말이에요. 그런데 동맥경화라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나는 그런 유트라이트 제품도 그렇게 많이 먹는 쪽도 아닌데, 피가 그렇게 너무나 좋대요. 그러면 나는 튀김 음식을 그렇게 먹어도 되고 볶은 음식을 그렇게 먹었는데 조금 의구심이 가죠.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간에서 만들어내는 이 하나의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라는 항산화 효소 때문에 그래요.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라 그래요. 조금 길지요.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라는 항산화 이 효소 때문에 과산화 지질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제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역시도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간에서 만들어내는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가 상대적으로 격감할 수가 있고, 이게 격감이 되면 그만큼 좋았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역시도 갭이 생기겠죠.
그 갭이 생기는 만큼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산화 지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갭이 생기는 만큼. 그것이 이제 축적이 돼서 시간 속에서 동맥경화라는 그 형태로 이렇게 발전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입니다.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 됐나요? 이거 역시도 결국은 과산화 지질이 생성되지 않는 거, 이게 우리 간에서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간을 활성화를 시켜주고, 간은요, 우리 선조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간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움직여라. 간은 움직여야 되고 신장은 쉬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움직이셔야 됩니다. 무조건 움직여야 되고 신장을 개선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쉬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우리 사람들한테는 낮이라는 시간이 있고 밤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밤에 오두방정 떨 필요는 없고 밤에는 충분히 쉬어주고 낮 시간 동안에 열심히 활동을 하면 돼요. 이게 결국은 간을 활성화시키고 신장을 개선시키는 그런 문제가 그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간의 역할입니다. 우리 인체에서 만들어내는 효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간에서 만들어내는 항산화 효소가 1번이 SOD, 2번이 뭐라고요? 카타라제, 3번이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또 하나의 새로운 것이 위대한 물질이 발견이 되었죠.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제품 속에 나와 있는 코엔자임 Q10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은요, 항산화 효소로서 이렇게 가름을 시켜놓지는 않고 단지 항산화, 우리가 보조 효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코엔자임 Q10이 어떤 책에는 보면 비타민 C를 능가하는 차세대 물질이다라고까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도 많이들 드시면 인체 내에서 활성산소 제어하는데 효과가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논문에는 보면요, 셀레늄이라든가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는요, 제일 첫 번째로 설명하는 1번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인체 노화 지연 이래 나와 있습니다. 노화 지연. 그래서 이게 우리 셀레늄 별도로 우리가 챙겨 드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계시고 코엔자임 Q10 의외로 챙겨 드시는 분들 의외로 많죠. 그래서 제가 먼저 시간에도 조금은 이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코엔자임 Q10은요, 이게 우리 인체 내에서 세포라는 세포 내에서는 전부 다 존재하는 것이 코엔자임 Q10입니다. 간에서 만들어낸다 그랬죠. 간에서 만들어내는데 딱 한 부류의 사람들이 간에서 코엔자임 Q10을 못 만들어냅니다. 어떤 부류라 그랬습니까? 이게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 특히 스타틴 계열의 약을 많이 복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이 간에서는 코엔자임 Q10을 만들어내는 이 내용물이, 이 물질 자체가 또는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동일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HMG, CoA 환원 효소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HMG, CoA 환원 효소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얘가 우리 몸속에 필요한 콜레스테롤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도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위해서 어떤 약을 드시는 분들, 즉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콜레스테롤 수치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코엔자임 수치까지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니까 코엔자임 Q10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속에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 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얘가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 생성에 그만큼 차질을 가져다 주게 되고, 먹기는 먹은데도 늘 힘이 없는 거죠. 부산물만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게 그러면 세포 바깥에서 일어나는 활성산소도 우리 몸 스스로가 가급적이면 제어를 합니다만은 세포 내에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거든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도 활성산소가 생겨요. 이것을 갖다가 물론 리소솜이라는 역할도 있습니다만은 얘를 전두지휘하는 물질이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 많으면요, 인체 부산물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노화가 지연된다, 싱싱세포가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혹자들은 이 코엔자임 Q10을 유비퀴논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유비퀴논,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됐습니까? 이런 의미.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간에서 만들어내는 항산화 효소의 역할입니다. 이게 바로 대체시켜 줄 수 있는 물질. 첫 번째는요, 이게 식용유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일 건강을 위해서는 식용유도 조금 줄여주시는 것이 좋아요. 드시는 것을 갖다가 줄여주시고, 내가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먹을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요, 별도로 뭘 챙겨 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셀레늄이나
플러스 알파 뭘 같이 챙겨 드시라고요? 코엔자임 Q10 됐습니까? 꼭 챙겨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뭐 표적치료 암 환자분들 그거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결국은 뭐 표적치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대의학에서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 역시 셀레늄이라든가 코엔자임 Q10이 그 독성 물질을 갖다가 해소시켜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바일로 셀레늄의 역할이라고 따져보면요, 검색을 해보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셀레늄 이꼬르 암 예방 됐습니까? 암 치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각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요, 암 세포를 직접 추적해서 조사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너무 한 번에 과하게 드시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셀레늄, 코엔자임 Q10을 갖다가 조금씩 이렇게 챙겨 드시면요, 나중에 가면 이 건강 나이가 한결 길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B2 리보플라빈 과산화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B2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이아신입니다. 나이아신. 이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 무조건적으로 외우시려고 하는데 암의 비즈니스는 외우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연세가 드신 분이 계속 설명 듣다가 또 앉아서 5분 있으면 졸기 시작하고 5분 있으면 졸기 시작하고 몇 개월을 들었는데 기억나는 거는요, 보너스 받는 거는 그때 되면요 눈이 번쩍 떨어지더래요. 60만 PB 설명할 때 되면. 그래서 어느 한 개만 이렇게 딱 제대로만 캐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 무작정 외우시면 답이 안 나오고 나이아신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아신 얘는요 비타민 E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비타민 E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일부 병원에서는 시행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서구에서는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족 냉증 치료제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족 냉증 들어보셨죠? 손발이 차고신 분들,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다 이 말이죠. 손발이 차고신 분들한테 서구에서는요, 지금 우리나라도 몇몇 병원에서는 이것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나이아신과 비타민 E를 혼합해서 치료하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제품으로 따진다면 B 플러스가 들어가도 좋아요. 됐습니까? B 플러스가 들어가도 좋고 그 다음에 가리 비타민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 가리 비타민에다가 비타민 B군 같이 들어가면요 손발 차고운 분들한테 효과가 크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치료제. 그러면 이 나이아신, 그러면 도대체 손발이 차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왜 손발이 찰까요? 답은 많습니다. 답은 뭐 혈전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지질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혈관이 수축해서 있을 수도 있고 맞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혈액 자체가 순환에 장애가 있다는 거죠. 심장에서 내보냈던 혈액이 반드시 우리는요 산소 영양소만 공급을 시키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온기, 따뜻한 온도까지도 같이 공급을 시켜줘요. 그런데 차다 말이죠. 차다는 것은요 이게 미네랄이 공급이 되는지 비타민이 공급이 되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손이 차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특정 부위에 이게 혈액의 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온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온기가 떨어진다는 그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나이아신 그러면요 하나만 생각하세요. 혈관 확장입니다. 나이아신 그러면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혈관 확장.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고 과로하고 약물을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남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요 내 인체 내에 엄청난 길이를 갖고 있는 이 혈관들이 순간적으로 전부 다 수축을 해요. 그래서 수축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이 지나잖아요. 세월 속에서는 긴장하려고 폼만 잡아도 수축해요. 긴장을 해서 수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긴장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이게 수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전부 다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데 나이아신이요 1번 뭐라고요? 혈관 확장 됐습니까? 혈관 확장. 그러면 혈관 확장이 되면 내 몸에는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될까? 혈관 확장. 여성으로 따진다면요 나는 생리할 때 되면요 생리통이 너무나 심해요. 생리통이 심하다는 것은요 이거 역시도 뭡니까? 자궁혈의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자궁혈이 그만큼 차가워서 그렇습니다. 두통, 편두통, 두통이 온다. 이건 뭡니까? 산소 부족이다. 알고 계시죠? 산소. 그런데요 산소 부족은 알고 있는데 혈액순환 장애라는 건 몰라요. 헤모글로빈이 산소 영양소 같이 갖고 가는 거 아시죠? 맞습니까?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산소, 영양소가 같이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거는요, 영양소 공급도 안 된다는 거고, 넓은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혈액순환 장애죠. 자, 그러면 두통 개선에도 관여합니다. 두통 개선. 됐습니까? 두통 개선. 혈관 확장 하나만 생각하시면요, 내 몸에 혈관이 확장이 되면 어떤 유익한 일련의 일들이 생길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외우실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되는가요? 수족 냉증에도 개선이 된다. 수족 냉증에도 개선이 된다. 됐습니까? 수족 냉증에도 개선이 된다. 자, 그런데 또 나야신이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뭐 남성, 여성을 구분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술, 이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술, 주성분이 뭘까요? 술, 주성분, 에탄올이죠. 술의 주성분이 에탄올이라는 거예요. 에탄올. 이게 발암물질이잖아요. 이 술이 내 몸에 들어오면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발암물질로 만들어져요.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뭐 영국식이냐 미국식이냐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만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이렇게 발암물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술을 먹으면요, 얼굴이나 몸에 조금 더 붉은 기운이 들지를 않아요. 나는 술이 아주 센 모양이에요. 이거는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시키는 효소가 간에서 많이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이 하나를 보고서 간이 좋다 나쁘다를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단지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시키는 효소가 많다 적다로 이렇게 가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에탄올, 술의 주성분입니다. 얘가 내 몸에 들어오면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발암물질입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발암물질로 만들어져요. 이 발암물질을 분해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나야신입니다. 간의 역할 외에 부수적으로 또 하나의 역할을 만들어낸다면 이 나야신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문도 모르고 단지 술이 약하신 분들은 혹여나 술을 먹으러 갈 기회가 있다면 비타민 B군을 많이 먹어라, 음주 전후에 많이 먹어라, 간 손상률을 낮추어 준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뭐 다른 비타민 B군도 점막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에탄올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 나야신입니다. 됐습니까? 나야신. 그럼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어떻게 분해하느냐?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어떻게 분해하느냐? 이 독성 물질을 간에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얘하고 물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아세트산하고 물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뭐 땀이라든가 소변이라든가 뭐 이렇게 배출을 시키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세트산과 물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체외로 배출을 시킵니다. 아세트산은 그러면 나쁜 것이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과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인위적으로 아세트산을 드세요. 우리가 내가 먹는 음식 속에 아세트산을 먹습니다. 모르겠어요. 점심 때도 아세트산을 일부러 또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아세트산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내가 주로 우리 식단에 많이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식초 아세트산입니다. 식초 종류도 많잖아요. 종류도 많죠. 뭐 감에서 감식초부터 시작해서 현미식초 많죠. 주로 우리가 먹는 식초 아세트산, 이 식초 아세트산은요, 함유율이 보편적으로 5%와 10%가 많아요. 뭐 특정 제품 상품명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은 뭐 2배로 식촉하는 것도 있어요. 2배로 하는 거는 함량이 10%고 아세트산 함량 자체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식초는 즐겨 드시는 거는 5%. 그럼 이 퍼센트가 가장 최고로 높은 게 99%짜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빙초산이죠. 빙초산. 이런 건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아세트산과 물로 분해시키는 것이다. 얘가 바로 뭐라고요? 나야신이다. 나야신. 됐습니까? 나야신의 역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판토텐산입니다. 판토텐산. 판토텐산. 얘는요, 내 체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제일 큰 역할이 뭐냐 그러면 얘는요, 판토텐산은 뭐 전분 당질 대사에도 관여를 합니다. 전분 밀가루 음식 소화에도 얘가 관여를 많이 하고 있고, 됐습니까? 약의 부작용을 막아주는 역할. 약의 부작용. 똑같은 덩치인데 똑같은 몸무게,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다고 봅시다. 요즘 뭐 가족력을 많이 따지고 있어서 이렇게 어떤 특정 기준을 잣대로 딱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약을 먹었는데 약에 취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약을 먹었는데 뭐 약에 취해가지고 뭐 계속적으로 뭐 힘이 없고 어지럽고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 역시도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한마디로 간의 역할입니다. 간의 역할. 그러면 간 역할을 벗어나서 또 다른 내 몸에서 또 다른 식은장치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간한테만 모든 것을 부담할 수가 없으니까 제2의 식은장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판토텐산이에요. 판토텐산. 약의 부작용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신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관여를 많이 합니다. 부신 들어보셨죠? 신장 위에 약 5g에서 7g 정도가 되는 혹처럼 생기는 지방 덩어리, 이걸 우리가 부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호르몬 많이 만들어내죠. 부신, 피질 호르몬, 수질 호르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라든가 아드레날린 같은 것은 부신에서 다 만들어냅니다. 부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성 호르몬 있죠. 뭐 우리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 엔도로겐, 이런 호르몬들도 평상시에 사용하는 호르몬들도 전부 다 어디에서 만들어내요? 부신에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부신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아까 제가 잠시 조금 어필을 하고 넘어갔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요. 뭐냐? 내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면 얘가 단순당으로 전환을 시키고 난 다음에 문맥을 통해서 흡수해서 전부 다가 간에 가서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시켜 두었다가 내 인체 내에서 에너지가 필요로 하다면 이 글리코겐을 갖다가 다시 당으로 재전환을 해요. 합성한다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다시 글리코겐을 당으로 이렇게 합성시켜서 어디로 해요? 혈액 속에 방류를 하게 되면, 됐습니까? 혈액을 타고 흐르다가 세포에 유입이 되고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는데, 이게 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축하기는 쉬운데 저축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당으로 다시 재전환시키는 건 어려워요. 이게 글리코겐을 당으로 재전환시킬 때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부신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신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요, 이 글리코겐이 당으로 잘 바뀌지를 않아요. 이게 잘 바뀌질 않아요. 또 그리고 습관성으로 이런 경우도 많아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으냐 그러면 비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단백질도 대사에 이용을 해야 되고 지방도 대사에 이용을 해줘야지 우리가 비만 형태가 조금 해소가 되는데, 얘가 글리코겐이 당으로 전환 자체가 이것만 100%도 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인체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당 자체가 조금만 부족하다 싶으면요, 계속 당이 땡기게끔 만들어요. 제가 먼저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MSG라든가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카페인이라든가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면 내 인체 내에서 뭐가 고갈된다 그랬습니까? 마그네슘이 고갈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마그네슘이 고갈된다. 마그네슘이 고갈되면요, 내한테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뭔 줄 아십니까? 단 것이 자꾸 땡겨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요, 야, 오늘은 당이 땡겨, 뭐 이런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이게 단 것이 땡긴다는 것은 주로 내 체내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할 적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됐습니까? 단 것이 땡기는 것은 마그네슘이 부족했을 적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래서 단 것을 먹게 돼요. 단 것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단 것이 더 내 입에 땡기게끔 되어 있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땡기게끔 되어 있어요. 어제 날짜에 중앙일보를 보니까 설탕에 대해서 한번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설탕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과한 설탕 소비 문화 속에 젖어들어 있다라고 이래 나와 있어요. 설탕은요,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유익균, 유산균, 얘들의 수명을 전부 다 단축 다 시켜요.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마이너스를 유발시키거든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흡수되는 것을 장애를 많이 시켜요. 아시겠어요? 곰팡이균의 먹이로서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탕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조금 드시는 양을 갖다가 조금 줄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됐는가요? 그래서 결국 부신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물질이 뭐라고요? 판토텐산이다. 판토텐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B12예요. B12 같은 경우도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금 제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B12는 시아노코발라빈이라는 B12입니다. 시아노코발라빈. 얘는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헤모글로빈 합성에 관여합니다. 헤모글로빈 들어보셨습니까? 적혈구 내에 존재를 하고 산소 공급과 영양소 공급에 관여하는 거. 됐습니까? 헤모글로빈 합성에 관여합니다.
그럼 헤모글로빈이 작게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빈혈이 옵니다. 혈구 수치가 떨어지니까 그 중에서도 기억을 하십시오. 일반 빈혈이 있고 악성 빈혈이 있어요. 일반 빈혈이 있고 악성 빈혈이 있어요. 어느 것이 고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악성 빈혈. 시간 속에서 방치를 하게 되면 악성 빈혈 진짜 위험한데 의외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면 악성 빈혈 고치기가 더 쉽습니다. 만성 빈혈이 진짜 고치기 어려워요. 악성 빈혈은요, 비타민 B12 기억하십시오. B12와 엽산입니다. 비타민 B12와 엽산입니다. 엽산도 우리 B 플러스 속에 있고 B12도 B 플러스 속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악성 빈혈이에요. 악성 빈혈. 됐습니까? 세포 내에 있는 핵 속에 DNA 들어보셨습니까? 예, DNA 합성에도 얘가 관여합니다. DNA 합성에도 비타민 B12가 관여합니다. DNA 합성에도 비타민 B12가 관여합니다. 결국은 전부 다 지금 이 5가지가 에너지 생성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 비군들입니다. 에너지 생성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 얘가요. 그래서 1차 관문인 위에 들어가게 되고 소장을 거치게 되고 대장을 거치게 되면요. 이게 소화기관에 비군의 영향을 받으면 이게 모든 소화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상으로 쭉 연결이 되면 나중에 가서는요. 탈모, 모발 이쪽에 전부 다 영양, 손발톱, 건강, 피부까지도 관여를 하는 것이 비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나는 좀 어느 상황에 좀 과식을 많이 했다, 또는 어느 고기 종류를 많이 먹었다 싶으면요. 그날만큼은 비타민 B군을 많이 챙겨 드십시오. 그리고 위가 허하다, 항상 허하다, 나는 은침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거 일단 마음의 여유를 좀 더 가지시고 한 템포만 조금 더 낮추시고 제가 뭘 챙겨 드시라고 그랬습니까? 단백질, 비타민 B군 됐습니까? 칼맥디 됐는가요? 칼맥디 꼭 챙겨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WX의 도움을 이렇게 받아주셔도 될 것 같고, 예, 요걸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오메가까지 들어간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위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데 제일 큰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다. 제일 큰 것이 마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이 관련해서 관련되는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